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제 2강, 그 다음에 11번 문제부터 내용을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11번,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종류 다시 한 번만 조금 리마인드를 해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주관적 소송은 국민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이 있는 소송을 주관적 소송, 주관은 항상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관적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나 의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익과 관련 있는 소송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관적 소송에는 또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하나는 항고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당사자 소송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 객관적 소송도 똑같이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민중 소송이라고 하는 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관 소송, 내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항고 소송에는 또 뭐 어떤 소송들이 마련이 되어 있냐? 하나는 취소 소송, 하나는 무효 등 확인 소송, 하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어쨌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쭉 정리가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공부가 되게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 다른 거 요거 하나 고르면 되는 내용인데, 그걸 떠나서 이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시면은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만 응용하게 되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의무이행 확인 소송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의무이행 심판은 존재하고 있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2번,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답을 보시면은 2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한번 넣어가지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항상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은 제기할 수가 없다. 정답 요것만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답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거 매칭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용어와 결부시켜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13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이 된다. 부당한 처분을 변경시키는 거.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부당한 처분을 1개월로 변경시키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다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 이거 의무이행심판 맞습니까?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고요.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하겠죠.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심판 제기할 수는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답,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1번 보기 전에 2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행정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거 중에 하나가 가변성이거든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항상 가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10시간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좀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한 8시간밖에 공부를 못하고 6시간밖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즉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변성을 속성으로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운 행정계획도 변화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 대치동에 행정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뭔가 추후에 사정 일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런 가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과거에 주차장 지어주기로 했잖아. 주차장 지어주기로 한 약속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즉 행정계획이 바뀔 때 기존의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를 주장을 하면서 이걸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계획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국민한테 행정청에 이야기한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왜? 행정청에서 마음대로 가변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이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1번 보기와 4번 보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 보기부터 살펴보면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변경을 요구했어요. 거부했네. 소송 제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고 있으시겠죠? 제가 국가직 구급할 때 설명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도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청은 인정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5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 공개 방법만을 달리한 것으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원본으로 보고 싶었어요. 원본으로 보겠다라고 정보 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본으로 공개해 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거부 방법에 있어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 처분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는 틀린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비공개 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에서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그 법률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그 위임된 법규 명령에서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은 비공개 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임받을 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게끔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 등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된다.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개인의 뭐 내밀한 영역에 뭐 개입을 해가지고 공개될 경우에 안 되는 정보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좁게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보다 넓게 비공개로 설정하는 게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정보 공개의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가 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가 있다면은 행정청의 정보 기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제가 정보 공개를 딱 청구를 했더니 이 정보 네이버에서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거부할게, 비공개할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1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항고소송 대상되는 것.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처분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등자가 재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비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재결 안에, 처분 안에 재결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일단 법조문상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처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처분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알파에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든가 처분적 고시, 처분적 조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화 및 접견 시 만날 때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정을 한 사실행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감내를 해야 되는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처분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니은 행정청이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이거 공증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고 비판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처분성이 부정되는 사안으로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디귿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통행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영향을 주는 일반 처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일반 처분도 처분성 인정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을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 행한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 그래서 어떤 법인에서 상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법인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나이키 회사가 청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었던 상표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상표는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말소 등록을 했다. 의미가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왜? 이미 이 회사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그냥 특허청장이 상표권 등록 말소 행위를 한 거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처분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7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법령 위반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위반, 법 위반하는 것을 멀리 넓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성문법 그리고 불문법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려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려와 안내는 법령 위반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즉 배려를 안 해도 안내를 안 해도 법령 위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국가유공자 사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 받았던 사안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공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있겠고 공무원이 그 국민한테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죠. 위법한 직무행위. 위법한 직무행위를 했을 때 직무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이 민사법원에다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피고는 국가 혹은 지자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고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는데 이때 이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랑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당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 할 때 근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법. 뭔가 근거법이 있었겠죠. 이 근거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법을 위반해서 직무행위를 하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근거법 자체가 공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설사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동그라미 2번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부나마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3번,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절대적인 단어, 행정법에서는 좋아하는 워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상심의회가 뭔지 알고 있으십니까? 과거에요. 국민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었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를 했었냐면은 배상심의회에다가 이미 재판을 한번 거쳤어야 됐었거든요. 재판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의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 배상심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소송 같은 거 제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이 생겨가지고 배상심의회에다가는 이야기하는 것이 임의적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배상심의회는 하나의 참고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상심의회에서 설사 어떠한 결정을 내려줬어요. 국가가 얘한테 500만 원을 주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의 배상의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가배상법 제3조를 보게 되면은
배상액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배상액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한정액설이다. 한정액설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기준액설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액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맥시멈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어서 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기준액설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한테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기준액설이 더 유리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즉 3조에 기속되지 않고 청구 금액을 더 넓게 받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액설이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이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조례 제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조례라고 하는 거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 맞습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있고요. 위임 필요하다, 위임 필요하지 않다, 위임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성격을 갖고 있을 때에는 위임이 필요한데 이 위임도 포괄위임으로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정리하는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즉 침입적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담배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금지를 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이거 침입적인 조례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기존 담배 자동 판매기 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 위임도 가능하겠죠. 3번, 영유아 보육시설 중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년을 규정을 하겠대요. 이거 침입적인 거 맞습니까? 정년을 규정한다는 것은 너 그때까지만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나는 아직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되어도 아니야, 너 그만 일해 라고 하는 침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하겠지만 포괄위임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군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세대 중에 3번째 이후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 국민한테 좋은 거 맞습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그 위임 없이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19번.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의 관계가 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시나 공고를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일이 알았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고시나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서 그때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소송참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 한 가지는 다른 행정청이 참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제3자의 소송 참가인 경우에 제3자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와는 즉 피참가인과는 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피참가인, 즉 처분 청구와는 같은 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제3자의 소송 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즉
위에다가 다시 소송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인 피창가인이 피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상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뜻인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피고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번 무효인 과세 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서 직접 위법 상태를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효 확인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효 확인의 소송은 과거에는요 보충성의 원칙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지 말고 다른 구제 절차 거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은 그거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 소송 제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보충성의 원칙 적용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즉시 확정의 이익 같은 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관계없이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4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과세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행정주체가 피고적격을 갖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피고,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케이스는 항고소송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머지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행정주체가 원피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억,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태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처분청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으나 이의 제기가 있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처리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된 데가 아니라 효력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통고 처분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디귿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할 수가 없다. 아니죠. 여러분 과징금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변형된 과징금과 그 다음에 전형적인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 같은 거에 대신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거 제척기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제가 아까 국가직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왔으니까 요거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내용으로서 정답은 니은, 리을, 옳은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군무원
20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텐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모르게 좀 틀리셨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자신감 잃으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기본서를 더 많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고 모르는 내용을 조금 더 반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일단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20년도 중무원 시험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